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검찰이 어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9월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 이런 소환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네, 정기국회 개원 첫날이었죠. 또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보좌진이 보낸 메시지, 전쟁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먼저 이번 소환 통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수사가 이 초읽기 내지는 그 막바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환을 더 이상 미루기가 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조금 더 상식적일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다 일부러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당 대표 되고 나니까 곧바로 이렇게 지금 소환 통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정치적 배경이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탄압 이제 프레임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시작을 했죠.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먼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시작을 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쪽도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과도하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법률적으로 공소시효가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불가피한 조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건 정치 보복이자 탄압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저 화면이 안 나왔으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갔을 수도 있었어요. 아마 이제 보안 필름 붙인 걸로 아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나왔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죠. 맞습니다. 선거법이 9월 9일까지니까요. 근데 보통 경찰은 한두 달 전에 사건을 끝냅니다. 거의. 네. 저도 왜냐면 이런 선거법 사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찰들은 보통 한 두 달 전부터는 굉장히 서두르거든요. 왜 이제야 하느냐. 이 문제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 얘기하시는데 김건희 관련 사건은 다 무혐의 나고 있어요. 지금 주가 조작은 언제 수사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학력 경력 부분도 거의 공소시효 만료 이후로 공소권 없음 결정할 거라는 게 언론 보도에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제대로 수사 안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학력, 경력 문제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던 국회의원들 지금 다 무혐의하고 있거든요. 불송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수사의 형평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정기국회 시작 시점이기도 하지만 여야 영수회담도 하자, 협치하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거 빨리 얘기해서 그 전에 빨리 끝냈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제 국회 정기국회 시작하는 날, 그 다음에 지금 어찌보면 여야 협치, 영수회담 얘기 나오는 때,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검찰총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거의 검찰총장, 민정수석, 거의 법무부 장관 겸직하고 있거든요. 검찰총장 선임했습니다만 누군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지금 중앙지검장도 거의 윤석열 라인으로 다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의 의지대로 움직이겠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재명 대표의 오늘 입장을 앞에서 좀 들어봤는데 앞서서 들으신 발언 외에도 이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소시효 얼마 앞두고 있으니까 소환해야 된다. 사실은요 이 사건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나 그 사람 안다 모른다. 아니면은 국토부에서 협박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했으니까 송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가서 해명을 듣겠다는데 해명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결론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잖아요. 나왔으니까. 네. 그럼 그거를 이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판단만 남은 거거든요. 판단 그냥 하면 돼요.
그런 거는 보통 저도 사실은 고발 몇 개 당해서 봐서 아는데 간단한 같은 경우는 그냥 서면으로 보냅니다. 그럼 그게 답변하면 되거든요. 판단만 나은 문제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해명을 듣는다고 해서 뭐 결과가 달라지느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연히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거는 사실 적시가 아니다. 네. 개인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주장할 건데 그런 거는 그냥 의견서로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가나 안 가나 똑같다. 결론은 네. 정해져 있다. 어차피 뭐 기소할 것 같고 그러면 굳이 뭐 갈 필요 없다고 보고 사실은 뭐 이런 거에 오히려 논쟁이 될 필요는 없다. 정기국회 시작은 어차피 뭐 민생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지 않겠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서면으로 답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잠시 뒤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이쯤에서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밝힌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성남시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또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씨 관련,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관련해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해서 터무니없는 의혹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다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기존에 이제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이라는 거는 뭐 국민들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뭐 가장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뜨거웠던 것은 그 대장동 그 초과이익 환수 부분이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지금 이번에 어찌됐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에 다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이제 묻기 위해서 소환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좀 봐준 측면도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건건이 부른 게 아니고 지금 다 합쳐서 한꺼번에 와서 일괄 지금 답변하고 가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일반인 같았으면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건건이 다 불러서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를 다 했을 텐데 그래서 뭐 이거를 마치 정치 탄압 뭐 이렇게 프레임을 자꾸 거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좀 과도한 측면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뭐 경찰이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제 뭐 그동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래저래 뭐 추가적으로 좀 밝혀진 내용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인에게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거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가면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아니 본인은 난 소환도 안 하고 나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또 소환 바로 기소했다라고 또 불평을 또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처럼 이렇게 보여지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여러 차례 소환할 수도 있었지만 한 번에 부르는 것은 야당 대표에 대한 편의를 봐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변인께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저기에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왜냐면 사건이 다 관련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할은 원래는 본인의 주소지가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성남이었으면 성남으로 다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거, 뭐 성남에서 하는 거, 수원에서 하는 거 관할이 다 따로 있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 사건이 만약에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 살았으면 성남 지원에서 다 하는 게 맞아요. 네. 원래는 본인이 주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다 떨어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의뢰인들이 오면 아니 그걸로 다 송치해달라고 해라. 다 이송해달라고 해라. 한 군데서 수사받아야지 뭐 이렇게 여러 번 가냐 여기저기. 근데 다 관련돼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걸 오히려 여러 군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문제다. 오히려 한 군데서 하는 게 맞다. 주소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 뭐 여의도에서 문제됐다면 남부지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게 건건이 별 군데서 수사하느냐 이제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게 사실 일반인들도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나 주소지로 송치해달라 네. 그러면 뭐 이송해달라 그러면 이송을 해줍니다. 그게 맞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건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한 번에 수사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수사를 보시면 아까 말씀처럼 대선 때는 사실은 대장동이 제일 큰 거였어요. 그럼 뭐 백현동, 성남 FC, 뭐 변호사비, 무슨 옆집 뭐 숙소 뭐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거 수사 지금 하는 거는 보면은 그 당시에 나오는 거는 지금 세 번째 거는 약간 뭐 초과이익 관련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선거법이에요. 공직선거법이거든요. 별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법인카드도 굉장히 뭐 많이 커졌지만 선거법은 7만 8천 원이었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배임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예요. 국고손실의 문제였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든 제가 보기에는 공직선거법으로 몰고 가서 사실은 공직선거법이 그나마 이제 후보랑 직접 관계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어찌 보면 지금 연관성을 별로 못 찾은 것 같고 그러고 보면 제가 보기에 뭐 이거를
오히려 중앙지검에 한 군데 와서 수사받으니까 편의를 봐준 거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추석 전에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이제 순순히 따라주는 게 맞을지 좀 전 고민됩니다. 조사에 필요한 것을 뭐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얘기는 추석 연휴 때 이 밥상머리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석 연휴 직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이제 의혹을 제기할 만하죠. 시점이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공소시효하고 좀 관련이 깊다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제1야당 대표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또 윤석열 대통령과 격전을 치렀던 인물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 검찰에 출석하는 뭐 어찌됐건 그렇게 출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이제 미칠 것인가. 제가 보건대는 이 영향이 어느 쪽으로 미칠지는 사실은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꼭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게 여론 형성이 될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형성될지는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스타일도 그렇고 정면 돌파를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출두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금 전에 이제 전쟁입니다라고 이제 그 보좌관이 문자 보내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언론에 여론전을 펼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이제 또 다른 시각은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지금 설명을 한 것처럼 괜히 이제 그렇게 뭐 별것도 아닌 건으로 본인들 보기에는 어찌됐건 그 건 가지고 다시 또 이 추석 밥상에서 서로 논란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겠는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서로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 뭐 이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할 문제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그래 왔듯이 그동안에 이제 했던 것으로 이제 연장선에 생각해 본다면 정면 돌파를 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은 네. 좀 듭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대체적으로는 50대 50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좀 보십니까? 뭐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건 가지고 이거 어찌 보면 결론은 나 있는 거거든요. 네. 거의 결론이 나인 거라서 예를 들어 가서 뭐 해명을 했을 때 뭐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단인가? 앞으로 이제 줄줄이 소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마 위례 신도시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이거든요. 정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네.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대장동이 별거 없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든 뭐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겠죠. 뭐 사건들이. 근데 만약에 공소시효를 앞두고 선거법만 다루는데 이제 다룬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소환할 수 있거든요. 여러 번 소환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선거법은 어차피 뭐 결론이 정해진 것 같고 그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내가 그리고 또 여러 번 나가야 되는 네. 거냐. 또 검찰도 아마 여러 번 부르려고 할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뭐 선거법은 다 모아놨고 그럼 다른 것들 이제 6건 있으니까 줄줄이 그럼 6번 나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건은 그렇게 뭐 중요한 건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뭐 법정에서도 충분히 뭐 다툴 만한 사안이라 개인적으로는 뭐 안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소환 조사에 응하라 이렇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조금 전에 이제 그 김남국 변호사가 지적한 바로 그 지점인 거죠. 결국은 정치적으로 약간 좀 이거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국민의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석 전에 딱 출두하는 그런 장면, 사진 한 장,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추석 민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부정적으로 흐르기를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흐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은연중에 반영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상황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충돌길 문답에서는 취재진이 이와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 뭐 신문 읽을 시간이 없다, 기사 읽을 시간도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이런 식의 발언은 사실은 전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이고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발언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파장이 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그렇고 뭐 기사를 안 본다. 이거는 사실은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얘기죠. 기사는 분명히 보셨을 거고 더군다나 뭐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잖아요. 뭐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통해서 이재명의 그림자를 좀 지우려고 애를 쓰기도 했는데 결국 못 지운 상태입니다. 그림자는 오히려 더 좀 강해진 상태죠.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다음번 총선까지는 적어도 그 다음 네. 대선까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향후 2년만을 보더라도 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자 그런데 신경을 안 쓴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좀 납득은 안 간다. 네. 다만 언급을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어느 쪽으로 언급을 하더라도 그게 나을 파장이 좀 크기 때문에 좀 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대위를 위한 당원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제 오는 추석 연휴 이전인 8일에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예고하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 내용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을 신청할 겁니다. 네. 지금 새로운 비대위에 대해서 그 결론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비대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당헌 당규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상사태다, 비상 상황이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국에서 다시 5명 중에 4명이 사퇴했으니까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위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한편에 보면은 당헌 당규에 맞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법을 어찌 보면 상황에다 갖다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판사도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헌 당규는 근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헌 당규는 사실은 전국에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전당대회에서 추인하게 돼 있거든요. 네. 전당대회 권한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전당대회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전당대회와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를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당헌 개정해서 결국은 해임시키는 거거든요. 이번에 당헌 개정해 보니까 비대위로 넘어가면 당연히 당대표랑 최고위원 해임된다 이런 네. 규정도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원래 문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전당대회와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를 당헌을 개정해서 해임하는 셈이 되는 거라 판사도 이제 머리 아플 것 같긴 한데 아마 그 가처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네.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14일에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그리고 국민의힘이 낸 이의 제기도 한꺼번에 몰아서 심사한다는 예정인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8일에 일단 새로운 비대위를 예고하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비대위원장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일단 새로운 비대위원장 또 새로운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그날 다뤄질 수밖에 없겠네요. 뭐 통합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제가 보건대는 이건 좀 약간 잘못된 선택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존의 최고위 체제로 되돌아가라고 사법부 쪽에서 판정을 내린 건데 이 사안을 그대로 무시하고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밀고 가겠다 이거란 말이죠. 뭐 당헌 당규를 이제 개정을 해서 뭐 법적인 그런 어떤 요건, 절차적인 요건을 조금 더 완벽성을 더하겠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이해는 가는데 네. 당헌 당규가 헌법과 정당법을 비롯한 그 국법을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난번에 사법부의 그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 그다음에 정당법의 그 정당 민주주의 정신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판정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당헌 당규만 바꾸면 마치 이게 헌법 그리고 정당법 무시하고도 이거로 다 통용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건대는 조금 이게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또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면 사법부로서는 동일한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최고위가 지금 좀 그야말로 이게 비상 상황일 정도로 기능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당원 당규상의 문제가 아니고 네. 국법상 나라의 법의 기준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그런 상태인가? 그때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원 당규 바꿨다고 그게 또 그 상황 자체가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지금 당에서 그러니까 이 국가 헌법 체계나 법률 체계하고 상반된 쪽으로 지금 결정을 더 내려버린 그런 네. 상태인데 이거를 용인을 할까 과연 사법부가 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 뒤에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건지 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지금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뭐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중진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사실은 당헌당을 바꿔가지고 현재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현재 상태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당헌당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비상 상황이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뭐 이준석 대표와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기했거든요. 법의 취지도 판결의 취지도 그렇고 뭐 결정문이라 그럽니다만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서 최고위 하고 뽑고 거기서 그냥 1월 달에 당대표 나오게 하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나온다 해서 당선되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원들한테 신뢰를 많이 잃었다 하기 때문에. 네. 그럼 출마하게 해서 거기서 안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치적 해결이 되는 건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뭐 3차만 하겠습니까? 네. 8일 날 전국에 가면 그것도 또 하겠죠. 그럼 또 뭐 비대위원장 또 하겠죠. 그럼 또 이의제기 하겠죠. 거의 제가 보기에 근데 이 재판이 하루아침에 안 끝나거든요. 이의제기하고 만약에 기각되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기각되면 그거에 대해 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네. 또 인용되면 또 상대방이 이의제기하고 이러면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이 지금 어쨌든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국회를 앞두면은 뭐 입법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해결을 하는 게 맞다. 제가 네. 보기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 만나가지고 그냥 뭐 서로 풀면 되는 것인데 이거 서로 죽이겠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참 보는 입장에서 참 답답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뭐 제명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이 윤리위의 이 행보도 좀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많죠. 과거에 윤리위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당내 특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당내 권력 투쟁도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윤리위가 나서가지고 교통 정리를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우리가 네.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를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있는 거고 본인들은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윤핵관들의 거의 친이대격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윤리위는 당에서 어찌됐건 이제 새 지도부가 언젠가는 구성이 되겠죠. 네. 지금은 뭐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 뭔가 방침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수사가 더 진행이 돼서 뭐 유죄가 명백해졌거나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윤리위가 먼저 움직여서 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정치적 발언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부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건대는 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윤리위가 전면에 나서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윤리위의 어떤 이 같은 추가 징계 여부와 네. 함께 경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소환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의 지금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처럼 윤리위는 차라리 사법부와 같은데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외부 인사를 과반 이상 채우고 이러거든요. 근데 막 이게 관여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이렇게 윤리위가 움직이면서 경찰이 또 사법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환 통보. 그동안 계속 왜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나는 소환 통보도 못 받았다. 이게 몇 개월째 이러고 있냐. 그전에 징계할 때도 그랬거든요. 소환도 안 했다. 근데 이게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소환한다.
우연히 치고는 제가 보기에 너무 좀 짠 그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험성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개고기 발언 이런 걸로 얘기하지만 만약에 소환해서 뭐 수사 뭐 어떻게 된다 그러면 또 그걸로 또 징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가 다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소환 조사하고 기소됐다. 그러면 이제 당헌 당규 있어요. 분명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기소하면 피선거권 정지한다. 그럼 기소된 다음에 했으면 돼요. 근데 그 전에도 보면은 아니 뭐 증거인멸 교사라 그러는데 증거인멸 교사 뭐 조사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먼저 징계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리에서 계속 경고하는데 경찰도 만약에 소환한다. 그럼 뭐 경찰하고 윤리랑 다 같이 움직이는가? 결국은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게 비대위로 가고 윤리로 가고 또 소환 조사해서 기소로 가고 결국은 이준석 몰아내기에 어떤 국가기관이라든지 당내 기관이라든지 이게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정당은 정당 내 질서라는 게 있고 사법 절차라는 사법 절차가 있고 당내 윤리 심판원은 또 정당 내에서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게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